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회계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원리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은 이미 다 했고요. 지금 하는 것들은 그 중급 회계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배울 내용들이고, 그래도 이제 좀 미리 알고 가면 중급 회계를 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유형자산에서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될 건데,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이 다양하게 있고, 어, 계산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손상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감가상각은 그 우리 자산을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이제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계속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꼭, 꼭 이 방법을 써야 돼, 뭐가 더 맞는 방법이야,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한테 적합한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각 방법을 썼을 때, 이게 그 자산이 비용화되는 거를 좀 더 리얼하게 인식해 주는지, 요거를 생각해서 진행해 주면 돼요. 자, 감가상각 결정 요소라고 해가지고 나와 이제 상각 대상 금액, 얼마를 상각할 거냐 그건데요. 보면 이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취득원가는 아시죠? 유형자산을 내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장부에, 재무상태표에 뭐 자동차가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해가지고 처음에 딱 인식하는 금액, 그게 취득원가예요. 잔존가치는 뭐냐면, 얘를 내가 그 의도한 그 사용 기간까지 다 썼을 때, 그때 얘가 얼마짜리가 될 거냐. 100만 원 주고 산 건데 한 10년을 썼더니 10년 뒤에 얘 가치가 얼마쯤 될까. 고철로 팔 수 있다. 고철값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년 뒤에 한 10만 원 남겠네. 아니면은 뭐 거의 쓸모가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잔존 가치가 0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0으로 잘 안 하고, 정말 쓸모 없을 거다, 잔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잔존 가치를 1,000원으로 인식을 해요. 1,000원. 1,000원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상각은 다 했어. 그러면 0이 돼 버리잖아요. 잔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0이 되면은 회사에 자산은 있는데 이 금액이 0이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1,000원은 남겨놔요.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취득 원가 주고 산 유형 자산을 내가 다 썼을 때 잔존 가치만큼만 남겨놓게, 나머지 금액들을 사용되는 기간 동안 비용화하는 거. 그래서 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연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내용 연수는 몇 년 동안 쓸 거냐, 그거예요. 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기말 후정분계 배울 때 간략하게 감가상각을 해봤던 거에는 이제 정액법이라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매년 일정한 금액씩 상각하는 거, 내용 연수로 나눠서 n분의 1로 상각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정액법이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이 있고, 뭐 체감상각법. 체감상각법은 자산이 그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을 때 많이 상각하고, 점점 효용 가치가 적어질 때 적게 상각하는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얘가 더 쌩쌩할 때 더 많은 금액이 그 회사에 기여하는 게 더 크니까 그때 비용을 더 많이 인식하자, 이런 논리로 체감상각법이 있습니다. 체감상각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정률법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정률법을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정액법하고 정률법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이제 교과서에서만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9-2번 보시면 그림에 시간이 갈수록 균등상각법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이 상각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삼각비예요. 매년 일정한 금액, 같은 금액씩 요번 기에도 요 금액 생각하고 다음 기에도 이 금액, 그 다음 기에도 이 금액 계속 같은 금액에 생각하는 게 이제 정액법이고, 체감상각법은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많이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상각비가 적어지는 거,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장부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자산의 장부가액, 북밸류. 장부가액은 뭘 장부가액이라고 하냐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뭐 유형자산이 표기가 되잖아요. 유형자산이 얼마 이렇게 표기가 있으면 그 밑에 상각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얘기하면 여기 있는 금액이 취득원가예요. 이 금액은 항상 취득원가로 기록되고 있어. 상각되는 만큼 매년 상각되는 것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가산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항목으로 표기가 돼요. 감가상각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말 후정분계할 때 봤죠.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주고 해당 유형자산을 직접 빼주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평가 계정을 써서 이렇게 해요. 자, 얘는 손익 항목이죠. 손익계산 상목. 그때 손익계산서를 하고 비용화가 되고 마감될 때 없어지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줘 다시. 다음 연도에는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얘는 재무상태표 항목이거든요. 마감할 때 어떻게 해줘요? 그 잔액을 이월시켜주죠. 다음 기로.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여있는 돈. 그럼 취득원가에서 여태까지 상각된 것들이 계속 누계액으로 이렇게 차감돼서 표시돼. 요 금액을 네팅해가지고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정액법으로 균등상각법을 쓰게 되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생각하니까 여기가 이제 취득원가라고 하면 다 쓰면 여기 잔존가치만큼 남겠죠. 여기가 이제 잔존가치야. 그래서 남으면 균등상각법을 쓰게 되면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장부가액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내용연수가 끝날 때 잔존가치만큼 남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체감상각법은 이렇게 떨어져요. 상각하는 금액이 초기에는 많고 나중엔 적잖아요. 그러니까 장부가도 초기에는 훅 떨어지고 나중에는 천천히 떨어져서 결국은 잔존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그 그림이고요. 자, 감가상각 방법에서 지금 생산량 비례법이 제일 먼저 나왔죠. 생산량 비례법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그 다른 상각 방법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자산이 비용화된다라는 가정에서 이제 출발한 거라고 하면 얘는 좀 달라요. 사용한 만큼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 뭐 책에는 공식으로도 나와 있는데 공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공식을 보면 생산량 단위당 상각비는 총 예정 생산량분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다라는 거고, 그 매년 상각비는 매년 생산량에다가 당위당 감가상각비를 곱해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식을 이해하셔도 좋고요. 공식대로 안 해도 돼요. 예제 2번 보시면 자,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죠. 1월 1일 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 원의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했으니까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야. 잔존 가치는 10만 원. 내용 연수는 5년이에요. 그러면 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예요? 이 100만 원짜리 기계를 5년 후에 10만 원만 남겨놔야 되니까 90만 원만큼이 5년 동안 비용화되면 되는 거야. 감가상각비로. 응? 정액법으로 했을 때는 90만 원을 그냥 5년으로 나눠서 매년 5분의 1씩 상각해주면은 5년 뒤에 딱 10만 원이 남겠죠. 생산량 비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해 만약에 X1년도에 상각을 한다. 상각 대상금액 90만 원에다가 총 예정 생산량이 지금 6,000개래요. 이 기계가 6,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야. 이 기계를 이용해서 제품을 6,000개를 만들 수 있어. 6,000개 만들면 이 기계 수명은 다 하는 거야. 이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첫 해 1,200개 생산했다 그랬죠. 그럼 6,000개 분에 1,200개. 90만 원 나누기 6,000 곱하기 1,200 하면은 18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는 감가상각비가 몇 개 생산했죠? 2,000개를 생산했다 라고 하면 90만 원 나누기 6,000 곱하기 2,000 하면은 30만 원인 거예요. 여기는 그림으로 설명이 안 되죠. 이거는 실제로 생산한 개수만큼 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이죠. 근데 공식은 뭐냐면은 이걸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응?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 단위당 감가상각비가 이거예요. 상각 대상 금액을 총 예정 생산량으로 나눠 놓는 거야. 나눠 놓고 걔에다가 매년 생산한 개수를 그냥 곱해 주는 거. 이거죠. 그냥 이 생산량 비례법의 의미만 알면은 공식을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응? 분개해 볼까요? X1년도에는 이렇게 되죠. X2년도에는 분개는 쉽죠. 감가상각비 차변에 비용이니까 30만 원, 대변에 자산의 감소,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면 X1년도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감가상각비가 18만 원 이렇게 비용화가 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에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가 100만 원이 있어. 그리고 줄여서 쓸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8만 원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연도 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X1년도라고 하면 X2년도에는 손익계산서는 쉬우니까 생략하고 기계장치가 100만 원 취득원가가 기록돼 있고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이때 18만 원 했던 거에다가 30만 원 추가된 게 가산돼서 48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X1년도 말에 기계의 장부가는 100만 원에서 18만 원을 뺀 금액이에요.
X 2년도 말의 장부가는 100만 원에서 48만 원을 뺀 금액이 장부가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이렇게 분계하고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방법은 어떤 생각 방법을 쓰나 계속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다양한 생각 방법들은 이 금액을 계산하는 1년도, 2년도, 3년도에 얼마씩 생각할 거냐 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산량 비례법이고 정액법은 되게 쉽죠. 정액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X 1년도에 삼각 대상 금액 90만 원 곱하기 n분의 1이죠.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90만 원을 5로 나누면 18만 원. X 2년도, X 3년도, 4년도, 5년도 계속 같은 금액이 생각되겠죠. 생각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가 재무상태표 보면 오 년 뒤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는 딱 잔존가치인 10만 원만큼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정액법 계산하는 방법은 뭐 따로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합계법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자들이 나와 있어. 연수합계법은 이게 5년이잖아요. 이 내용 연수들을 다 합쳐서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의 연수합계법은 이렇게 5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6, 15 되죠. 15 이렇게 해가지고 첫 해에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1, n-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1년도를 보면은 90만 원에다가 15분의 5를 생각해주고 X 2년도는 15분의 n-2 해가지고 4 n-1, 1이죠. n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만 원, 24만 원, 18만 원, 12만 원, 6만 원. 생각비가 첫 해 가장 큰 금액이 생각되고 그 다음엔 첫 해보다 작은 금액, 세 번째 해는 두 번째 해보다도 작은 금액, 네 번째 해에는 세 번째 해보다도 작은 금액,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죠.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방법이에요. 연수합계법. 이렇게 하면 마지막엔 딱 잔존가치만큼 남겠죠. 요거 다 더해보면 이제 90만 원이 돼요. 이게 연수합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뭐냐면
내용연수분의 2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연수의 2배를 생각하는 건데, 이걸 곱해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삼각 대상 금액을 썼단 말이야. 삼각 대상 금액 썼어요. 90만 원,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2를 매년 삼각해주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 삼각되죠. 이렇게 하면 이중체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5분의 2씩 삼각하면 그 삼각 대상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그 2배가 삼각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곱해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중체감법은 장부가액이 삼각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기말 장부가액이 되죠. 삼각 전 장부가액. 삼각 전 장부가액, 기초 장부가액이 되겠죠. 기중의 변동이 없고. 여기다가 이걸 곱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금액이 첫 해에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90만 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100만 원이야. 삼각전 장부가 100만 원이잖아. 우리 1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100만 원에다가 이걸 곱해주고 그 다음 연도에는 이 첫 해 삼각된 거를 뺀 잔액이 다음 연도 기초 장부가죠. 거기다가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1년도에는 100만 원 곱하기 우리 5년이니까 5분의 2를 삼각해줘요. 40만 원이 삼각되는 거예요. 교재에서는 요거를 뭐 삼각률 해가지고 요걸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이게 0.4거든요. 그러니까 40%씩 삼각해준다라고 본 거예요. 다음 연도에는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60만 원이 기초 장부가죠. 여기다가 5분의 2를 곱해줘요. 60만 원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줘. 24만 원이 생각돼. 세 번째는 60만 원에서 24만 원을 또 빼면은 14만 36만 원에다가 곱해주니까 14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장부가를 계속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장부가는 얼마예요? 36만 원에서 14만 4천 원을 빼면 21만 6천 원이죠.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0.4 해주면 86,400원이 삼각돼. 그럼 마지막 연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대로 일단 해볼까? 21만 6천 원에서 86,400원을 빼봐. 12만 9,6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 더하면 9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92만 2,240) 이렇게 되거든요. 좀 잘못했죠. 우리 잔존 가치가 10만 원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잔존가가 얼마가 돼요? 7만 7천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중체감법을 쓸 때는 마지막 해에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마지막 해에는 이제 끝수 조정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책에 보면 끝수 조정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생각되고 났을 때 그 장부가가 잔존가가 얼마였냐면은 21만 6천 원에서 8만 6,400원이죠. 21만 6천 원에서 8만 6,400원을 빼면 12만 9,600원이 남아있단 말이야. 장부가가. 근데 우리의 잔존가는 10만 원이야. 마지막 해에는 요 남은 짜투리 금액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연도에는 끝수 조정을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잔존가 10만 원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잔존가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중체감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매년 일정한 율을 생각해 준다라고 해서 정률법이거든요. 생각되는 퍼센트가 매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액법은 생각되는 금액이 매년 같다라고 해서 정액법인 거고 정률법은 생각되는 율이 상각률이 매년 똑같다. 그러면 얘도 5분의 2씩 생각했죠. 얘도 정률법 아니에요? 맞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정률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년 40%씩 생각했잖아요.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인데 이게 왜 다르냐면 이중체감법은 뭐냐면은 정률법을 좀 편하게 한 방법이에요. 이 정률을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용연수분의 2 이게 정률하고 좀 비슷하게 나와 라고 해가지고 이걸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중체감법을 쓰게 되면 아까 여기 제가 계산했을 때 이게 5만 원이 넘었잖아요. 이 금액이. 근데 마지막 해 숫자를 끝수 조절하는 하면은 29,600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마지막 해 그 끝수 조정에 단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금액이 컸죠. 응? 큰 이유는 이 이중체감법에서 사용한 이 상각률 40%가 5분의 2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정한 율을 적용했을 때 거의 끝수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의 정교한 금액을 생각해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정률법이에요. 이게 먼저 탄생했어. 근데 이 정률을 계산하는 게 어려우니 편하게 해보자라고 한 게 이중체감법이에요. 정률법은 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346페이지 보면 삼각률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냈어요. 삼각률이 1 마이너스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그리고 이게 n 이렇게 내용연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100만 원분의 10만 원 이거에 5제곱근을 빼주면 이게 삼각률이다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쵸? 그래서 정률법을 많이 쓰는데 실무에서는 정률법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는 그냥 정률법이 얼마다라고 삼각률이 얼마다라고 숫자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계산한 삼각률이 얼마냐면은 0.369래요. 이렇게 하면 0.369가 나온대. 36.9%다라는 거야. 근데 요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률을 계산하는 거는 회계학에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회계학에서는 우리는 회계학은 뭐예요? 장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장부를 기록하는 거고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올바른 비용을 내가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매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건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나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이 상각률 표가 있어요. 몇 년 상각한다 그러면 정률이 몇 프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걸 쓰면 돼요. 갖다가 쓰면 돼요. 문제를 내도 이런 거는 다 알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중급회의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계산하지 않아요. 이 정률법을 정의할 때 정률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할 때만 이 개념이 나오고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중급 회계건 고급 회계건 정률법에 대한 이 상각률을 계산해라라는 거는 아무도 그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상각률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제 6번을 해보면 같은 예제 가지고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는 거예요. 0.369, 36.9%로 상각을 한다. 이거를 좀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중체감법처럼 기초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X1년도에는 100만 원에다가 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장부가가 얼마가 돼요? 쓰면서 가자. 63만 1,000원이 되죠. 그럼 X2년도 상각비는 63만 1,000원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주는 거야. 232839 이렇게 생각해. 그럼 장부가는 여기서 398161 이렇게. (3년도) 상각비는 이렇게 되겠죠. 146921 장부가액은 여기서 또 기초장부가에서 상각한 것만큼 빼주면 되죠. 빼주면 1240 이렇게 돼요. 이걸 곱해주면 4년도 상각비가 92708이 나오고 이때 장부가는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죠. 빼주면 이 여기 92 158 532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5년도에는 158 532에다가 0.369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8498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얼마 남겨놔야 돼요? 상각 다 끝나고 나면 단종가치 10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럼 상각 돼야 될 금액은 요 차액인 58532가 돼야 되죠. 58532.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58498이 나오죠. 뭐야? 이중체감법 할 때도 끝수 조정해줬는데 얘도 해줘야 되네? 그러면 왜 힘들게 얘를 이렇게 계산한 거야? 자, 그럼 무슨 차이냐면은 아까 여기서도 5만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조정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 폭이 되게 컸죠. 끝수 조정해주는 폭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계산했을 때 58498인데 끝수 조정해주는 숫자가 5853이야. 100원 단위에서 움직였죠. 만원 단위까지 안 가고. 자, 마지막 삼각비는 정률법을 쓰더라도 끝수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목적은 잔존가 10만 원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한 상각률을 썼는데도 왜 끝수가 안 맞냐? 얘가 0.369가 아니라 그래요. 뒤에 이게 무한소수처럼 쭉 나가요. 세 자리에서 끊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쭉 나가는 거를 그냥 그걸로 생각하면 딱 떨어지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세 자리로 끊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크게 이거랑 큰 차이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른 거냐면 매년 인식하는 삼각비의 수준이 보다 정교한 거죠. 40만 원, 24만 원, 13만 4천 원씩 가던 게 36만 9천 원, 23만 2,839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수 조정해주는 그 차이도 몇백 원 안 나는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렇게 좀 더 정교하게 가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정률법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새 거일 때 가장 성능이 좋으니까 그때 많은 비용을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소모성 자산들 있죠. 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정률법을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정률법.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도 뭐 가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뭐 가치 감소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건물 같은 거, 건물은 정액법을 씁니다. 건물은 정액법을 쓰고, 뭐 선박, 항공기, 자동차,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정률법을 써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 기계장치인데 정액법을 써도 돼요.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회사가 대신에 이제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회사의 회계 원칙이 되는 거고, 그건 계속 쓰는 거야. 특별한 어떤 반증이 없는 한 계속 적용해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이익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 방법을 바꾸는 거는 쉽게 허용되지 않고, 한번 우리 회사는 이런 자산은 이런 방법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회계 원칙을 정하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각 방법들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이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이제 회계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348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기준 취득 자산. 다른 거 했을 때도 느꼈을 거예요, 이거. 사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수정분기 할 때도 항상 등장했던 개념인데, 우리 지금까지 감가상각 할 때는 X 1년 초에 자산 취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회사는 어때요? 1월 1일에 모든 자산을 취득하지 않죠. 12월 며칠 날 할 수도 있고 7월 며칠 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많이 해봤죠. 뭐 이자 계산할 때도 뭐 7월 1일 날 돈 빌려줘서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이자 받기로 했을 때 이자를 뭐 1,000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에 보고할 때는 6개월치 1,000원에 대해서 12개월분에 6개월 경과한 500원만큼은 올해 이자고 나머지 500원은 내년에 이자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똑같아요. 감가상각비도. 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1년도, 2년도,
삼각비들을 우리 계산했잖아요. 응? 계산했는데 얘네들이 기중에 취득한 거면은 어떻게 적용돼야 될 거냐,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응? 자, 그림 9-3번 보면 기업의 회계연도 나와 있죠. 응? 회계연도는 기초, 기말, 1기말, 2기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응? 보세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취득을 했어. 응? 그림 9-3 갖고 해볼까요? 일기초, 1기말, 2기말이 있어요. 1기말은 2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취득일이 여기 있어. 응? 이게 3개월이래요. 이게 9개월인 거죠. 응? 그럼 1차년도 삼각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계산한 1차년도 삼각비 있죠? 얘는 이때부터 여기까지 삼각비인 거예요. 응? 여기가 이제 4월 1일이 되겠죠? 3개월이 지났으니까 3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2기 삼각비는 이렇게 되겠죠. 응?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할 때 1기의 감가상각비는 1기의 삼각비는 1년차 삼각비에다가 곱하기 12분의 9 하면 돼요. 여기가 기말이니까. 응? 요만큼만 생각되는 거예요. 이 금액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생각하면 돼. 그럼 2기 삼각비는 어떻게 되냐면 1년차 삼각비 곱하기 12분의 3, 얘를 생각해 준 거예요. 얘. 그 다음에 2년차 삼각비 이거 있죠. 여기에 1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했던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1기만 뭐 12분의 9고 2기부터는 그냥 1년치 다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는 정액법일 때만. 매년 같은 금액이니까 18만 원씩 쭉 생각했던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는 18만 원에 12분의 9만큼 생각하고 2기부터는 계속 18만 원씩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해에 가서 18만 원에 12분의 3만큼 되면 돼. 그런데 정률법이나 뭐 이중체감법이나 연수학계법이나 이런 거 썼으면은 매년 삼각비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삼각비는 회계연도의 삼각비가 아니고 그 자산의 1년 사용했을 때 삼각비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요 2기의 삼각비는 1년치 상각액의 3개월, 2년치 상각액의 9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 기에는 2년치 상각액의 3개월분, 3년치 상각액의 9개월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기중취득자산 생각하는 방법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예제 7번에 있고요. 그 다음 유형자산의 처분. 자, 취득하는 거 했고, 응? 그 다음에 그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을 인식하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 유형자산을 내용연수가 다 될 때까지 끝까지 쭉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바꿀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기계가 나왔어. 그럼 이 기계 팔고 다른 걸로 바꿀래. 사장님이 제네시스를 타다가 5년 동안 상각하려고 딱 준비하고 한 2년 탔는데 경쟁사에 있는 뭐 사장님이 벤츠를 뽑았어. 나도 벤츠가 타고 싶어. 차를 벤츠로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제네시스 2년 탄 거 팔아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응?
그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처분 손익 공식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분계로. 자, 유형자산 처분하면 어떻게 돼? 유형자산이 없어지니까 유형자산을 대변으로 보내겠죠. 이렇게. 응? 보내. 숫자를 넣어서 해볼까요? 우리 아까 100만 원 주고 산 거 1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 없어져. 응? 그러면 유형자산은 장부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1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있죠. 뭐 18만 원 뭐 이렇게 있어. 응? 같이 없어져야 되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이라고 써서 그렇지만, 응? 얘가 뭐 기계장치야. 이 기계장치를 팔면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항목이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자산은 차변 항목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항목이에요. 응? 자산에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는 애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야 돼. 대변 항목을 없애주는 거니까 차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없애줘요. 자, 이제 자산을 없앴어. 그러면 자산을 팔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돈 받죠. 현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한 50만 원 받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차변 합계가 68만 원이죠. 68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 되려면 32만 원만큼 이쪽에 숫자가 더 와야 되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금을 100만 원 받았어. 잘 팔았죠. 그러면 이쪽이 118만 원이고 이쪽 100만 원이니까 이쪽이 18만 원만큼 더 와야 되죠. 분계하면. 이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 거다. 자, 여기서 분계해서 보면은 유형자산을 처분한 처분 금액이 얼마예요? 처분하고 받은 대가. 이게 처분 금액이죠. 그럼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 뺀 거. 그쵸?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 처분 금액. 이거 공식화해서 썼을 뿐이지 분계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밑에 있는 분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할 때 이것도 이런 분계가 나오려면은 이런 식의 분계가 나오려면은 기말에 처분하면 이렇게 돼요. 기말에 처분하면. 근데 처분도 기중에 할 수 있겠죠. 기중에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분을 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보통 연말에 한꺼번에 해준단 말이야. 1년치를. 기말 수정분계할 때 많이들 한다 그랬잖아요. 매일 생각하진 않아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하루 지났으니까 오늘 365분의 몇 이렇게 365분의 1씩 매년 생각비해서 계속 장부를 관리하고 있으면 그때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주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요 때까지 사용한 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식을
해주고 나서 요 감가상각비가 인식이 되면 그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늘어났겠죠. 얘까지 같이 없애줘야지 맞는 거예요. 얘를 안 해주게 되면은 처분 손익이 왜곡되는 거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상각을 똑같아. 상각을 더 해주고 처분 상각비하고 처분 손익하고의 이 관계가 상각을 안 하고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이 전부 다 처분 손익으로 가는 거고, 상각을 하고 인식해주면은 얘랑 나눠 가는 거죠. 이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예제 가지고 해보면 자, 예제 8번에 4월 1일 날 처분한 게 나와 있네요. 요걸 갖고 해볼게요. 보시면 X 0년도 1월 1일에 1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그럼 분개를 다 해볼까요, 그냥? 이때 취득했을 때 기계장치 10만 원을 현금 주고 샀다.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만 원, 정액법이래요. 정액법이다. 그럼 상각비가 얼마예요? X 0년도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얼마 해줘야 되냐면은 10만 원에 잔존가치 2만 원이니까 8만 원이 상각 대상 금액이겠죠. 이렇게 생각되겠죠. 감가상각비가 2만 원이야.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 원이에요. 그리고 4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처분했어. 처분을 했는데,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식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2만 원인데 4월 1일에 처분하게 되면 2만 원 중에서 3개월이 경과했죠. 1, 2, 3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12분의 3 해주면 5천 원이 되겠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처분 회계 처리해야 되죠. 자, 회계 처리 쓰는 거는 편한 거 먼저 하시면 돼요. 편하게. 8만 원에 처분했다. 제일 쉬운 거 현금. 현금이 8만 원 들어왔어. 이렇게 써줘. 근데 기계장치가 없어졌죠. 기계장치를 없애줘. 10만 원이 없어지죠. 취득원가.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때. 그리고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이 없어지니까 얘는 차변으로 보내는데 얼마가 없어지냐면 1년도에 상각했던 2만 원하고 처분일에 상각비례 인식가 5천 원인 2만 5천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차변 합계가 10만 5천 원, 대변은 10만 원이죠. 대변에 5천 원만큼 차익이 생기죠. 이거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익이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취득부터 처분까지 분개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처분할 때 처분되는 자산의 취득원가가 감가상각 누계액, 이게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 분개는 어떻게 돼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분개장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어.
그럴 때 우리 뭘 활용하면 되겠어요? 원장 쓰는 거야, 원장. 원장 가면 이게 나와 있잖아. 내가 이거 팔았는데, 그 관련된 그 기계 장부에 갔더니 누적으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 기계장치 원장. 감가상각 누계액 원장에 얘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 원장에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거를 갖다 쓴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장부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준다. 처분할 때. 어렵진 않죠. 그럼 유형재산이 처음 생겨서 취득원가, 처음 생겼을 때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까지 지금 했어요. 그리고 처분 손익 인식할 때 여기서 보면은 만약 다른 비용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손익계산서 써보면은 X1년도네요. X1년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X1년 뭐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면 다른 거 없다고 봤을 때 X1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5,000원이죠. 응? 유형재산 처분 이익은 5,000원이죠. 응? 비용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요 거래로. 응?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상각을 안 했다. 처분할 때 상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안 했어. 안 하면 이게 2만 원이 되겠죠.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분이익이 없겠죠. 10만 원, 10만 원 딱 일치하니까 처분이익이 안 생기죠. 제로죠. 이 상각을 처분일 직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비용과 이 수익을 인식하는 그 항목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상각을 안 해주면 그만큼 처분이익에 반영이 돼요. 상각 안 해준 만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유형계산과 관련된 X1년도 손익이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된 게 5,000원이고 처분이익해서 5,000원이다 라고 해주는 게 경영성과를 맞게 표시해 주는 건데 그런 게 그냥 없이 그냥 아무런 손익도 없이 0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써주기 위해서 처분 전에 상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줬다고 단기 순이익이 틀어지지는 않아요. 그 항목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 항목이 달라지면 얼마나 심각해지냐면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써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기계장치가 아니고 건물이나 어떤 사무용 비품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고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였다라고 하면 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오지 않아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간단 말이야.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면은 걔는 결국은 거기 있는 비용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데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한단 말이야. 그럼 제품의 원가가 비용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품 원가는 팔려야 매출 원가로 비용화가 되고 안 팔리면
재고자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죠. 재고자산을 구성하게 돼. 그러면은 손익도 틀어지죠. 그렇게 그 경우가 되면은. 이런 거는 중급회계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얘가 손익계산서의 판관비 항목으로 오는 애냐, 제조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애냐, 또는 무형자산의 개발비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응?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죠. 회계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지만 얘가 원가나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나 개발비, 무형자산의 원가가 되는 감가상각비였다라고 하면 손익의 영향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받고 이런 건 이제 중급회계 가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손상이라는 걸 볼 건데, 유형자산은 회사가 나름 그 좀 장기간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비용을 인식하고 뭐 이런 거를 했어요. 뭐 심지어는 팔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까지도 봤는데 그냥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 기계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망가지거나 아니면 쓸모없게 되거나 그러면 이게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는 게 맞아요. 투자 주식이나 투자 사채 뭐 이런 것처럼 내가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공정가치라고 평가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럼 재고자산은 왜 취득원가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파니까 그러다가 재고자산도 그 원가가 현저하게 순실현 가능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평가 충당금 쌓잖아요. 똑같아요. 유형자산도 얘 사용 가치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때는 취득원가로 인식해 놓고 계속 감가상각비를 인식해 가면서 장부가를 내용연수 경과할 때마다 조금씩 줄여져 나가는 이것만 해줘도 되는데 사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 장부가보다 이 기여를 더 못한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인식했던 것처럼 유형자산도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자산의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회계에서는 얘를 손상차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주고 손상차손 누계액을 인식해줘요. 그래서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유형자산이 있으면 취득원가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그 밑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많이 나타나냐면은 요즘에 여기도 나올 수도 있겠다. 막 항공기 이런 거에도 이게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뭐 어디서 많이 봤냐면 선박에서 많이 봤어요. 최근에는 배가 1,000억이 넘어요. 배 한 척에 18만 톤급 벌크선 2척을 갖고 있는 회사를 감사를 했었는데 배 한 척에 한 1,000억 좀 넘어. 그러면 이 배를 뭐 30년 동안 쓰는 배다라고 하면 이 배를 운항하면서 그 해운 운임을 받고
뭐 배를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갖고 이 배가 계속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 배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인식한단 말이야. 쭉 30년 동안 뭐 정액법으로 할 거야, 적립법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선박의 장부가는 요 금액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조선업이 잘 되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배를 많이 생산했어요. 조선소를 막 지어가지고 그 국제 해운 지수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대폭락을 하게 돼요. 그 배를 아무리 배를 갖고 뭐 화물을 수주하고 영업을 해도 적자가 나는 거예요. 계속 이 배의 사용 가치가 떨어진 거지. 회사에 더 이상 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운항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커.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해운사들이 선박에 대한 손상차손을 엄청 많이 인식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해운 회사들이 많이 망했죠. 우리나라도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한진해운도 없어지고. 그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해운사들이 다 망했어요. 몇 개 막 살아남은 데가 몇 개 없어. 제가 해운회사 감사를 꽤 많이 했어요. 해운회사 감사를 한 6개 정도 했었는데 하나 빼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 빼고 최근 10년 이내에 한 5년 전 이때까지 다 망해요. 5년 전까지 뭐 법정 관리도 가고 막 어떻게 회생 노력도 하고 했던 회사들도 다 줄도산을 했어요. 다 망하고 지금 딱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 회사는 이제 모회사가 상장사거든요. 모회사에서 자금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해운사들이 망하니까 배가 많이 없어졌죠. 해운지수가 다시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자산의 사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돼요. 손상차손을 인식한 해에 얘는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이 인식이 되고 손상차손 누계액을 인식한 것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해운지수가 올라서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손상했던 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면 손상차손 누계액을 다시 없애주는 거야. 차변으로 보내. 그럼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유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손상이 발생하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손상이 회복이 되면 회복 얘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회복이 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했던 이 손상차손 누계액을 한도로 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이상 올려버리는 건 뭐예요? 그거는 재평가예요. 재평가. 공정가치 평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원가 모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유형자산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352페이지 보면 재평가 모형은 뭐냐면 원가 모형을 쓰게 되면 취득원가로 인식했던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해주면 돼요. 그리고 처분할 때 뭐 마찬가지로 장부가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 똑같고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차손 인식해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재평가 모형은 뭐냐면 매년 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공정가치 변동분을 장부에 반영해주는 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얼핏 그 포괄손익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이 재평가 모형으로 하게 되는 게 그 리만 사태 때 그때 이제 대두가 된 거였는데요. 뭐냐면 회사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회사들이 실적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안 좋아졌는데 회사 입장에서 억울한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있는 토지가 100억이야.
응? 재무제표에 토지가 100억이 이렇게 있어요. 응? 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삼성동에 있는 토지고 30년 전에 산 거야. 어? 그럼 이거는 지금 1000억이 넘는 땅이거든요. 근데 장부에는 취득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토지가 공정가치는 1000억이 넘는 건데 취득원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응? 회사가 막 자본 잠식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토지만 자산이 올바른 금액으로 돼 있으면은 우리 회사는 자본 잠식이 아닌데,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산보다 부채가 커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 응? 차변 대변 똑같아야 되는데 자산이 요만큼이면 부채가 보통 요만큼 있고 요만큼이 순자산 자본이다 이렇게 있는 건데요. 부채가 더 커진 거지 자산보다. 그럼 자본은 마이너스예요. 응? 그래야지 차대가 맞잖아요.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1000억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면 자본 잠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회사들이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는 일단 회계 기준이 이렇게 정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재평가를 허용해 줬어요. 한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한번 반영하자. 너무 오래됐다. 근데 그러고 나서 국제회계 기준의 재평가 모형을 도입하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반영하고 싶은 회사는 취득원가 말고 재평가 모형을 쓸 수 있다. 대신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계속 재평가 모형을 써야 돼. 올라가도 재평가, 떨어져도 재평가, 매년 재평가. 응?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거예요. 그 재평가 모형을 쓰게 되면 그 기타 포괄 손익의 그러니까 재평가된 이익은 경영 성과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자산은 늘려줬는데 그만큼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을 안 늘려주는 거야. 어쨌든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산이 늘어났어. 응? 그러면 자본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부채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자본이 커져야 되는 건데 보통은 자본이 커질 때 이익이 늘어나서 이익잉여금 때문에 자본이 커지는데 이익을 늘리지 말아라. 이건 경영성과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 자본 항목에서 직접 올려줘라.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막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는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 소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해서 재평가를 해줘라 라는 거예요. 회계 원리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중급 회계에 가서 이 재평가 관련된 회계 처리들은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재평가라는 거는. 이제 유형자산 끝났고 이제 무형자산. 무형자산도 제가 그 4장 회계 이론 할 때 개념적인 설명들을 좀 해드렸어요. 영업권에 대한 얘기도 해줬고 개발비에 대한 얘기도 했고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회계 처리가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은.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 설명할 때도 같이 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같은 챕터잖아요. 그럼 중급 회계 가면 무형자산이 이제 다른 챕터로 따로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무형자산은 똑같은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우리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해놓고 감가상각 누객 이렇게 줄여줬죠. 무형자산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형자산 삼각비라는 과목을 써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대변에 그 무형자산을 직접 빼버려요. 직접 빼요. 누계획 개념을 안 씁니다. 누계획 개념을 안 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상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이 실제로 없어진 게 아니니까 누계획 개념을 썼는데 무형자산은 원래부터 안 보이잖아요. 원래부터 안 보이는 애니까 그래서 직접 이렇게 빼요. 근데 회사가 굳이 누계획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직접 빼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어쨌든 실물이 있는 자산이니까 몇 년 쓰겠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무형의 가치란 말이야. 내용연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뭐 특허권 뭐 이런 것들 뭐 몇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 하면 그게 내용연수야.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어. 거기에 들어간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을 잔뜩 모아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해놓고 그 제품이 회사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뭐 애플이 아이폰 뭐 12를 만들었어요. 그럼 12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개발비가 자산으로 그 개발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비용들이 자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비용화되는 거는 12를 판매하는 기간 동안에 이거를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한 3년은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년 동안 12의 개발비가 상각이 되는 거야. 3분의 1로 매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연수가 그렇게 정해져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없는 무형자산도 있어요. 막 저작권 같은 거 막 대를 물려주기도 하잖아요. 막 저작권 거의 무한한 음원 같은 거 거의 무한하죠. 그것도 내용연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용연수가 없는 그 무형자산이 이제 영업권, 영업권, 초과 수익력의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업권. 이건 언제까지 지속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상각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상각 못해요. 그럼 계속 자산이야? 아니에요. 영업권은 옛날에는 강제로 상각시켰어요. 강제로 상각시켰는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제 회계학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얘는 내용연수가 없는 게 맞아. 상각 안 하는 게 맞아. 대신에 이 영업권이라는 거는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판단을 해서 없어진 것만큼 없애. 그런 얘기예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가 그거예요. 358페이지 괄호 2번 보면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해서 그 자산이 순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고, 자,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인 손상 평가를 해야 된다. 매년 평가를 하라는 거야. 기억 안 날까봐 다시 얘기해주면 영업권이 뭐라 그랬어요? 초과 수익력의 가치인데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했어. 합병하면서 B 회사의 자산을 다 가져와서 뭐 1,000억을 가져왔어. 이 회사의 부채를 500억을 다 가져왔어. 합병하면 다 내 거가 되잖아. 가져왔어. 그러면 B 회사의 주주한테 돈을 주고 갖고 와야 되죠. 자산 1,000억, 부채 500억을 가져오면서 현금을 500억을 주면은 페어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의 순자산이 500억이니까 현금을 500억을 주면 돼. 그런데 그러면 B 회사 주주가 안 판다 그러죠. 웃돈으로 얹어줘야지 판다고요. 넌 우리 회사 가져가면 그만큼 더 시장을 장악해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잖아. 1,000억을 주고 사왔어.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안 맞죠. 이런 게 이제 영업권이라고 했어요. 이게 4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런 영업권 생각해 보세요. 이게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하면서 어떤 초과 수익력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이 영업권 500억은 B 회사의 끝발이 좀 남아 있을 때는 이게 영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B는 점점 잊혀지고 이 다음에 사업 활동에서는 A 회사의 능력으로 이제 순전히 가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점점 이렇게 약발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손상을 평가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영업권도 그냥 5년 동안 생각해 막 이랬어요. 근데 그만큼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내용 요소가 비안정인 무형자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이게 이제 개발비 얘기입니다. 개발비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4장에서.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